서울 쇼크, 독일 상류층의 세계관이 무너진 7일간의 기록, 서막, 낡은 세계의 집단적 동요. 2025년 봄, 독일 베를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며 독일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는 긴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평생을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독일의 최상류층 노년 부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그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독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베를린의 한 최고급 여행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직원 클라우스는 그의 경력상 가장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고객들은 보통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호화로운 별장에 머물거나 개인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누비는 독일 0.1%에 속하는 노년층이었다. 하지만 올봄 그들은 마치 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한국 서울로 가는 항공편에 대해 쉴 새 없이 문의했다. 클라우스는 처음엔 한류 드라마나 K푸드가 또 한 번 유행하는가 싶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70대 중반에 존경받는 전직 장관이 전화기 너머로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나는 서울에 가서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싶네. 지하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다른 거물급 인사는 미슐랭 레스토랑은 필요 없어. 듣자 하니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아주 인상적이라던데 라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기이한 요청이 단 며칠 만에 수십 건이나 쏟아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입을 모아 확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집단적 사회 시찰이자 연구 여행이었다. 프리드리히 슈미트 전 독일 재무장관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독일 언론이 매일같이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도하는 것에 질렸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신적인 경지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 은행 총재, 제조업계의 거물, 최고 명문대의 석학들까지 모두 비밀리에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의 모든 고급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수십 년간 영업하면서 이런 황당한 문의는 처음이었다. 개인 전용기는커녕 호화로운 호텔도 마다하고 굳이 대중교통과 일반 병원을 체험하겠다는 억만장자들이라니. 결국 여행사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서민체험, 시찰 패키지를 긴급하게 설계해야만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년층이라는 사실이었다. 독일 사회의 정점에 있는 이 거물들이 갑자기 아시아의 한 나라에 이토록 강렬한 흥미를 보이는 것에 독일 정부 고위층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집단적인 한국행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했다. 독일 외무부는 조용히 주독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제1장, 다큐멘터리가 촉발한 폭풍.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방영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었다. 아시아의 기적,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부호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그들의 직접 확인 충동에 불을 지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한국의 전자정부와 의료 서비스의 경이로운 효율성은 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독일인들은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영 효율성이 독일을 한참이나 앞지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사태 당시 한국이 보여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과 초고속 의사결정 과정은 스스로를 엄격하고 효율적인 민족이라 자부해온 독일 지성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건 불가능해. 분명 과장된 선전일 거야.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첫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기로 결심했다. 독일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 단 일주일 만에 한국행 최고급 여행 상품 주문이 300% 이상 폭증했다. 더 황당한 것은 예약자 명단이 사실상 독일 최상위 0.1% 부호들의 총 동원 명단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아무나 한 명을 꼽아도 독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한 거물급 인사들이었다. 다국적 기업 회장 12명, 은행 이사회 의장 8명, BMW와 벤츠의 전직 CEO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 연령 72세. 대부분은 평생 아시아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여행 요구사항은 더욱 기상천외했다.
개인 전용기는 거부하고 반드시 일반 항공사의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겠다고 고집했다. 호텔도 5성급 호화 스위트룸은 쳐다보지도 않고 중급 비즈니스 호텔을 원했다. 여행 일정은 더 가관이었다. 경복궁이나 제주도 같은 관광 명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지하철역, 재래시장, 일반 병원, 그리고 구청 민원실을 콕 집어 방문하겠다고 요구했다. 한 전직 장관은 서울시청에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에서 보고 싶다고까지 했다. 독일 여행사들은 이 해괴한 요구사항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주독일 한국관광공사 지사 직원들 역시 넋이 나갔다. 평소 1년에 2만 명 정도 오던 독일 관광객이 단 한 달 만에 1만 명에 가까운 최상류층 예약으로 몰려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관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독일 정부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이미 명백했다. 한국을 독일과 직접 비교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전직 경제부 장관은 슈피겔 인터뷰에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독일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검증해봐야겠습니다. 낡은 유럽과 새로운 아시아의 거대한 대결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제2장 인천공항 첫 번째 충격. 독일 최상류층 거물들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의 세계관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평생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지연과 파업, 혼란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외계 행성과도 같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빠져나오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경험 속에서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독일적 우월감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 루프트한자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비행기에는 첫 번째 선발대인 42명의 독일 최고 부호와 전직 고위 관료들이 타고 있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디자인. 한스 블러 전 독일 경제부 장관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문득 10년 가까이 공사를 지연하고 온갖 문제 끝에 겨우 개장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을 떠올렸다. 그 끔찍했던 기억과 달리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순조로웠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첫 번째 격파를 당했다.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선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는데 단 몇 초 만에 통과했다. 이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아직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오토 슈나이더 전 BMW CEO는 자동 심사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터페이스가 정말 인간적이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수화물 수취대에 도착하자 두 번째 충격이 이어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수화물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수화물 분실이나 30분 지연이 일상이었던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였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청소 직원은 누군가 지나가기만 하면 즉시 바닥을 닦아 거울보다 더 반짝이게 만들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독일 공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곳곳에 설치된 충전 시설과 휴식 공간까지 완벽했다. 페터 바그너 전 독일 은행 연합회 회장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가 맞나? 하드웨어와 운영 효율성, 모두 유럽 최고의 공항들을 몇 수나 앞서는군. 공항철도 AREES로 향하는 길에서 세 번째 충격이 닥쳤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은 막 개장한 것처럼 깨끗했고 표지판은 한눈에 이해하기 쉬웠다.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하자 열차는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했다. 객실 내부는 독일의 고속철도 E25보다 더 고급스러웠고 창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단 30분 만에 이 독일 거물들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났다. 개발도상국이라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모든 면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3장 질서의 차원 다른 공격.
독일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우토반의 질서 문화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 앞에서 무색해졌다. 공항 고속도로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이 독일 최고 지도자들은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의 도로 상황은 그들이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그들을 압도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주거 단지들 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디터 마이어 전 벤츠 CEO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군. 수만 명이 사는 거대 단지를 마치 하나의 완벽한 소도시처럼 건설했어. 쇼핑몰, 학교, 병원, 공원까지 걸어서 몇 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상급 도시 계획이야. 도로 위로 시선을 돌리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통량은 엄청났지만 차량 흐름은 무서울 정도로 원활했다. 그 질서 정연함은 독일의 아우토반조차 따라올 수 없었다. 차선 변경은 질서 있었고 신호등 체계는 극도로 효율적이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버스 전용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다. 버스는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정류장에 도착했다. 클라우스 하트만 전 독일 교통부 장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완벽한 버스 시스템은 우리도 만들어내지 못했어. 은행연합회 전 회장 페터 바그너가 말을 이었다.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이런 교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야. 베를린이나 함부르크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마비 상태가 되는데 서울은 차원이 달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독일인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다. 한 사람씩 차례로 줄을 서고 차가 도착하면 질서정연하게 승차했다. 내리는 사람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은 당연했다. 모두가 먼저 내리는 사람이 나온 후에야 탑승했다. 이런 시민의식은 독일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철저히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였다. 모든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독일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1시간 남짓 동안 이 독일 최고 엘리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은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독일을 저만치 따돌리고 있었다. 제사장, 지하철이 산산조각낸 독일의 자존심, 독일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던 분야가 철저히 무너졌다. 낡고 더러운 시설, 퀴퀴한 냄새, 잦은 파업과 고장으로 악명 높은 베를린 지하철, 반에 익숙했던 그들이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다음 날 오전 9시, 이 독일 부호들은 시청역에서 직접 지하철을 체험하기로 했다. 평생을 전용차나 개인 비행기만 이용했던 그들에게 지하철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모든 걱정을 압도했다. 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경이로움이 시작됐다. 에스컬레이터는 길고 깨끗했으며 역 내부는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청결했다. 어둡고 축축하며 온갖 낙서로 뒤덮인 베를린 지하철역과는 차원이 달랐다. 잉그리드 폴러 전 독일 사회부 장관은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다. 조명이 대나처럼 밝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군. 가장 놀라운 것은 안내 시스템이었다. 전자 스크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예고 없는 지연이나 운행 중단이 일상인 독일 지하철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알람 시계처럼 정확했다. 승강장에 그려진 노란 선 역시 독일인들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 뒤에 줄을 섰고 열차가 도착하자 양옆으로 비켜서며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 질서의식은 독일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힐 만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자 두 번째 충격이 닥쳤다. 열차의 외관은 독일의 최신형 지하철보다 더 세련됐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객실 내부는 밝고 쾌적했다. 공간은 넓었고 좌석 배치는 합리적이었다. 노약자석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했다. 토마스 슈나이더 전 BMW CEO는 객실의 청결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바닥에 종이 한 조각 찾아볼 수 없고 좌석도 마치 새 것 같군. 베를린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나 파손은 이곳에선 존재하지 않아.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시민의식이었다.
대화는 소곤거렸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음식을 먹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수준의 문명은 독일의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환승역에서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다.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안내 표지판만 보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독일어 표기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의 환승 시스템보다 훨씬 더 원활했다. 지하철역 내의 편의시설 또한 독일인들을 경악시켰다. 화장실은 5성급 호텔처럼 깨끗했고 편의점, 약국, ATM기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들은 서울의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스바이어 전 독일 철도 DB 청장은 동료에게 감탄하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사회 문명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네. 그는 하드웨어 시설보다 현지 시민들의 문명 수준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느꼈다. 1시간의 지하철 체험이 끝난 후 독일 거물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세계 최고 수준이라 믿었던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 적어도 한 세대는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제5장 의료 시스템의 최종 심판. 독일 의료 시스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완전히 붕괴했다. 독일에서 전문의 예약을 하려면 며칠, 심지어 몇 주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던 이 최고 엘리트들에게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의료계의 차원 다른 공격이었다. 단 2시간 만에 모든 검사를 마쳤을 때 그들의 충격은 이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행 중 한 명인 루돌프 전 독일 연방은행 이사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흉통을 호소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있는 72세의 노신사였기에 모두의 걱정은 커졌다. 동행한 사람들은 극도로 긴장했고 가이드는 즉시 그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안내했다.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독일인들은 마음을 졸였다.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그들의 상식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첫 번째 놀라움, 언어 장벽이 전혀 없었다. 접수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물어본 뒤 즉시 독일어 통역사를 배치했다. 독일에서는 외국어 통역사를 며칠 전에 예약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었다. 두 번째 놀라움, 경이로운 효율성. 접수 과정은 독일인들이 인생을 의심할 정도로 빨랐다. 정보 입력, 보험 확인, 의사 배정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판이었다.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성은 독일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세 번째 놀라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 대기실은 두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5성급 호텔 로비처럼 편안했다. 깨끗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 조용한 분위기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아수라장인 독일 응급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네 번째 충격, 신속한 검사 속도.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그리고 CT 촬영까지 모두 1시간 안에 끝났다. 독일에서는 CT 촬영 하나만 예약해도 몇 주를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검사 결과 보고서가 현장에서 바로 나와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아 슈미트 전 독일 보건부 차관은 곁에 있던 의료계 인사에게 속삭였다. 이건 더 이상 의료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의료 혁명입니다. 독일 최고의 대학병원도 이렇게 빨리 해내지는 못해요. 다섯 번째 충격, 서비스 태도. 의료진의 친절한 태도는 독일인들을 멍하게 만들었다. 간호사는 극도로 세심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보호자의 어떤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다. 차갑고 사무적인 독일 병원의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마지막 충격, 비용.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수납을 할 때 그들은 또 한 번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 응급 진료비와 각종 검사, 처방약 비용을 모두 합쳐도 독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써 그들은 완전히 승복했다. 의료 접근성 면에서 한국은 독일을 몇 광년이나 앞서고 있었다. 병원을 나설 때 독일 거물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접수부터 퇴원까지 총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남짓. 이 속도는 독일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페터 로젠베르크 전 독일 의료보험연합회 회장은 동료들에게 깊은 감회를 털어놓았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독일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 답안입니다. 제6장, 독일에 대한 최종 선고. 독일 최고 엘리트들이 귀국하자 독일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평소 독일 제일주의를 신봉하던 이 최고 거물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을 극찬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독일 정부까지 나서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2025년 5월 초 한국을 다녀온 독일 엘리트들이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평생 유럽 중심주의를 신봉해온 이들의 세계관이 철저히 전복된 것이다. 첫 번째 핵폭탄은 프리드리히 슈미트 전 재무장관이 터뜨렸다. 그는 베를린의 한 정치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독일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선언했다. 독일 정계는 즉시 들끓었다. 평소 독일이 최고라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빌트지는 독일 엘리트, 한국에서 충격에 빠지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면을 도배했다. 슈피겔은 아시아에서 배우는 독일의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 모델을 분석하는 칼럼을 연재했다. 두 번째 충격은 자동차 업계에서 터져나왔다. 토마스 슈나이더 전 BMW CEO는 독일 자동차 업계 고위층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독일의 아우토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했다. 자동차 왕국 독일의 자존심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다. 매일같이 프랑크푸르트와 시멘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독일 재계 거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의료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마리아 슈미트 전 보건부 차관은 독일 의사총회에서 대놓고 한국 의료 찬양론을 펼쳤다. 그는 독일에서는 CT 한 번 찍으려면 3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2시간이면 모든 검사를 끝낼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독일 의료계는 그 자리에서 집단 멘붕에 빠졌고 대대적인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말, 국가적 차원의 멘탈 붕괴. 독일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사회 각계 거물들이 돌아가며 한국을 칭송하는 모습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외무부와 경제부는 서둘러 합동 비상대책팀을 꾸렸다. 임무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샅샅이 파헤쳐 독일이 100개월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의가 폭주했다. 야당은 매일같이 정부를 향해 우리의 디지털화는 한국과 몇 년이나 차이가 나는가? 왜 이렇게 뒤처졌는가? 라며 추궁했다. 여당 역시 다급해져 한국의 경험을 즉시 독일로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한국 열풍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거물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반 대중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베를린과 우멘의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는 10배나 급증했고 한국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률은 전년 대비 500%나 치솟았다. 마침내 독일 정부가 내놓은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제부와 외무부가 밤을 새워 작성한 200페이지 분량의 긴급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코리안 쇼크, 독일 상류층의 세계관 붕괴와 그 사회적 영향.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 독일이 무릎을 꿇고서라도 배워야 할 슈퍼모델이다. 보고서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장들은 명확했다. 디지털 정부 구축, 대중교통 효율성, 의료 서비스 수준 등 모든 핵심 영역에서 한국은 독일을 완벽하게 압도한다. 보고서는 특히 시민의식과 사회 질서 측면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2025년 여름, 독일 총리는 마침내 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직접 결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베끼기 위한 실무 방문이었다. 수행단은 각 부처 장관과 대기업 총수들로 꾸려졌다. 호기심과 약간의 오만함을 안고 시작된 독일 최고 엘리트들의 여행은 결과적으로 독일의 국가 정책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을 촉발했다. 낡은 유럽이 새로운 세계에게 혹독하게 한 수 배우게 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다른 이의 눈에는 닿을 수 없는 미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